이제부터 하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하둡은 아시다시피 더그 커팅이라는 개발자가 실제 너치라는 검색 엔진 프로젝트에서 좀 오픈소스로 계속 발전시키다가 2006년에 야후에 입사해서 엔지니어들과 함께 2008년에 하둡이라는 오픈소스화 시켰는데요. 실제로 하둡에 대한 가장 영향력이 큰 구글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글은 자사의 검색 엔진 시스템인 구글 검색을 하기 위해서 실제 많은 검색들에 대한 인덱스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저장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아키텍처로는 뭔가 어떤 분산 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구현하기가 어려워서 자사의 파일 시스템인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2003년에 제출하게 되고요. 또 그런 분산 파일 환경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어떻게 분산 응용 프로그램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맵리듀스라는 논문을 2004년에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 더그 커팅은 이런 구글에서 썼던 이런 논문들에 대한 영감을 받아서 야후에 합류하게 되면서 하둡이라는 오픈소스를 주도적으로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구글은 잘 아시다시피 검색 엔진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네, 지금 현재 월드와이드 웹, 저희가 부르는 인터넷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웹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400억 개 이상의 웹페이지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가 구글 사이트에 가서 검색에 키워드를 넣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속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검색 결과를 돌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건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럼 인덱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검색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칭이랑 랭킹이라는 두 부분인데요. 매칭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구글에서 어떤 키워드 검색을 하는데 서울 버스 시간표를 검색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서울 버스 시간표에 관련된 검색에 맞는 정보들이 쭉 나오는 게 매칭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서울 버스 시간표에 맞는 검색 결과들이 나왔을 텐데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랑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보들을 가장 상위로 올려주는 기능을 랭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단하게 매칭이랑 랭킹에 대해서 예를 좀 들어볼 텐데요. 월드와이드 웹페이지가 저희가 400억 개 이상의 페이지를 여기다 표현할 수는 없으니 3개의 웹페이지만 존재한다고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써 있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써 있고, 세 번째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써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cat이라는 만약에 키워드를 쳤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 이것들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에서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뭔가 어떤 페이지에 ca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페이지를 다 들어가 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접근 방법은 400억 개의 웹페이지를 저희가 다루려고 처리하는 순간 굉장히 느린 속도로 동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 구글에서 키워드 검색을 할 때처럼 0.00 몇 초 안에 몇십만 건의 검색 결과를 돌려줄 수가 없게끔 되겠죠. 이런 방법은 사실상 현재에서는 거의 쓰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덱스라는 것들을 사전에 구축을 해서 뭔가 더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인덱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페이지하고 두 번째 페이지하고 세 번째 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이 웹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페이지가 이 단어는 이런 페이지들에 들어가 있어 라고 어떤 테이블 형태의 목록을 만들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용자가 캣이라고 어떤 키워드를 치면 기존에는 3개의 웹페이지를 다 들어가서 캣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검색을 했다면 이제는 이 테이블 목록만 가지고도 캣이라는 단어는 1번하고 3번 페이지에 있어 라고 바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런 거를 인덱스라고 부르고요. 실제로는 인덱스라는 부분들이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동작을 하지만 뭐 간단하게 이런 구문 쿼리를 날렸을 때도 저희가 기존에는 이렇게 구문이 실제로 뭐 예를 들면 1번 페이지하고 3번 페이지를 예를 들면 1번 페이지는 뭐 캣하고 셋이 서로 붙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캣하고 셋이 1번 페이지하고 3번 페이지에 있다는 것만 알 뿐이지 1번 페이지가 위로 올라갈지 3번 페이지가 뭐 밑으로 내려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결하기 위해서 이 웹페이지 안에 단어에 또 다른 또 숫자를 매겨서 뭔가 이런 트릭을 써서 또 인덱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한 예제인데 캣하고 셋에 예를 들면 숫자를 매겼다고 가정을 하면 1번 페이지하고 3번 페이지에 동일한 단어가 둘 다 나오는데 1번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캣하고 셋이 숫자가 서로 1 차이밖에 안 나고요. 3번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8개나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랭킹을 뭐 간단하게 해준다고 한다면 3번보다는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1번 페이지를 상위로 올려주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월드와이드 웹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문장들로만 표현이 된 게 아니고 저희가 HTML이라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로 뭔가 태그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목이 뭐야, 내용 안에 들어있는 건 뭐야, 첨부 파일은 어떤 거야, 주소는 어떤 거야, 이런 부분들을 사실 쿼리로 날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덱스에 안에 태그를 넣어놓지 않으면 사실 검색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덱스를 만들 때도 사실 이런 태그 하나에도 다 번호를 붙여서 제목 타이틀인 뭐 태그인 타이틀,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타이틀 태그를 닫는 부분 이렇게 다 인덱스 하나하나에다가 그런 태그들까지 명시를 해놓으면 저희가 쿼리를 날릴 때 인타이틀, 제목 안에 고양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이 안에 고양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1번 페이지를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뭐 단어 또는 태그들을 인덱스를 모두 다 작성을 하면 인덱스 크기가 뭐 엄청나게 비대하게 커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대하게 커지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일 처리량이 100페타바이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400억 개 이상 되는 웹페이지 수를 인덱스 해놓은 게 60조 단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구글에서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는 15에타바이트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많은 처리량을 가지고 많은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루려고 할 때 저희가 전통적인 그 큰 어떤 고사양의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어떤 이렇게 분산 처리된
일반 범용 서버에 여러 개 나눠서 걸쳐지게 되는 어떤 분산 처리를 저장하고 어떤 그런 분산을 처리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을 구글은 GFS와 맵 리듀스라는 부분으로 채택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구글은 어떤 400억 개의 웹페이지를 뭐 예를 들면 페이지 하나당 30kb라고 가정을 하면 페타바이트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전통적인 서버나 시스템으로는 읽고 어떤 인덱스를 만드는데 3개월이나 소요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도무지 뭐 구글이 추구하는 그렇게 빠른 속도의 검색 결과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중심의 병렬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구글이 하려고 했던 부분을 오픈소스화 시킨 하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둡은 크게 두 개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 저희가 크게 이제 뭐 사용자들이 검색어 키워드를 치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인덱스화 시키고 하다 보면 인덱스 크기가 뭐 기가가 아니고 테라 또는 페타바이트 단위로 그 파일이 엄청나게 커질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파일 시스템에 넣어놓는 게 아니고 여러 대의 서버 또는 여러 대의 컴퓨터에 분산해서 파일들을 저장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둡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일 시스템을 HDFS,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눠져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아니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어떤 처리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하둡 같은 경우에는 맵 리듀스라는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 처리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낸 겁니다. 간단하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하고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는 저희가 딱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 정형 데이터만 주로 다루게 되었던 거죠. 저희가 기존에 뭐 이런 정형 데이터들만을 다룬다면 사실 빅데이터 처리 기술은 필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저희가 텍스트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동영상, 이미지 이런 것들조차도 어떤 그 저장소에 저장을 해서 저희가 거기서 패턴을 찾아내고 어떤 부분들을 뭐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어떤 액션을 하고 싶은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하지 못했던 어떤 파일 시스템들이 필요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하드웨어 자체도 지금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지만 아주 고가의 데이터베이스 저장 장치들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워낙 그 고가의 비용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어떤 자원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예를 들면 처리하기 위한 CPU나 메모리나 디스크의 자원이 갑자기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족하게 되었을 때 실제로 그 서버에 CPU나 메모리를 교체하면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됐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보통 스케일업이라는 표현을 써서 CPU, 메모리, 디스크 같은 그 안에 처리 자원의 용량을 높여주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도 했었고요. 점차 데이터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하드웨어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오픈소스, 하둡과 같은 오픈소스 시스템들이 저변에 많이 개발이 되면서 저가의 어떤 범용 하드웨어, x86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리눅스를 설치해서 그런 것들을 분산해서 저장을 하고 또 분산 저장된 부분들을 또 어떤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스케일 아웃이라는 표현을 써서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분산 어떤 처리 시스템을 다룰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 첫 번째는 데이터를 가진 어떤 서버 또는 컴퓨터가 장애가 났을 때 주변에 있는 다른 컴퓨터나 서버에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옆에 데이터를 가진 서버가 장애가 났을 때 우리가 전체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읽어서 뭔가 하는 프로그래밍을 돌리려고 할 때 이 장애로 인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노드 또는 데이터 저장소에서 그 서버 컴퓨터 자원을 이용해서 컴퓨팅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분산 처리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뭐 어떤 하나의 서버에서 돌아가는 어떤 전통적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데이터가 이동될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CPU나 하나의 메모리, 하나의 디스크 안에 저장된 것들 그 컴퓨터에서 처리를 다 했었는데 저희가 분산 처리로 가게 되면 데이터들이 각각의 서버들에 다 나눠져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종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한 군데로 모이게 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것들이 전송돼야 되고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네트워크의 대역폭을 다 차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럼 데이터가 작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뭐 데이터가 기가 단위, 뭐 테라 단위 이렇게 된다면 뭐 네트워크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뭐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산 처리 어플리케이션이 하는 부분이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분산 처리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컴퓨팅이 수행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노드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각각은 그 서버에 각각의 CPU나 디스크가 있을 거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데이터들을 해당 서버의 CPU나 디스크만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처리를 해서 결과를 낸 아주 조그마한 결과 조각들을 어떤 한 군데로 모아서 결과를 나타내 줄 수 있다면 굳이 그렇게 많은 네트워크 대역폭을 쓰지 않더라도 결과를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장애에 대한 부분이 일어나더라도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컴퓨팅이 수행된다. 이 두 부분을 분산 처리 어플리케이션을 다루실 때 좀 중요한 관점으로 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둡은 이렇게 큰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큰 데이터를 처리하는 두 가지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HDFS,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공유 스토리지, 그리고 맵리듀스, 저희가 그 분산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응용 프로그램 컴퓨팅, 이렇게 두 가지 컴포넌트들이 모여서 하둡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하둡은 크게 보통 지금 현실 세계에서 세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 아파치에서 오픈소스를 받아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경우. 두 번째는 커머셜. 저희가 실제 어떤 그런 이 빅데이터 처리의 기술 능력을 가진 업체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런 것들을 유지보수를 받으면서 운영할 수 있는 형태. 클라우데라나 호트넉스나 메발 같은 업체들이 있는데요. 현재 현업 같은 경우에는 커머셜 형태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스타트업 기업이나 아니면은 급하게 뭔가 일회성 배치로 뭔가를 한다거나
뭔가 그런 분석을 하고 싶을 때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클라우드는 직접 뭐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안에 대부분이 구현이 돼 있고, 저희가 뭐 간단한 클릭 몇 번을 통해서 빅데이터 처리 기술 시스템을 구현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올려놓고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드브로 해볼 수 있는 활용은 뭐 너무나 많은데요. 그 중에서 뭐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를 예로 들면, 위험 모델링, 뭐 예를 들면 어떠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실제 어떤 위험을 뭐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뭔가 로우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꺼내서 뭔가 분석을 한다던가 할 수 있게끔 사전에 뭐 하드웨어에 뭐 구축해 놓을 수 있겠죠. 또는 고객 이탈 분석, 추천 엔진, 타겟 광고, 뭐 위협 분석, 그 밖에도 뭐 사기 분석, 뭐 프라우드 디텍션, 뭐 이런 부분들이 하둡을 이용해서 뭐 하둡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에코시스템들, 뭐 스팍이나 아니면 그런 뭐 엘라스틱 서치 같은 것들을 많이 올려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현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계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둡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들은 대부분 마스터와 슬레이브 구조를 가집니다. 마스터는 전체적인 어떤 행위를 조절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보통 많이 하고요. 슬레이브 역할은 어떤 정말로 뭔가를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의 역할이 뭐 굉장히 사실 중요하고요. 슬레이브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브 한 대가 죽더라도 다른 거에서 영향이 없게끔 돌아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하둡 1버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인 HDFS와 맵리듀스라는 부분이 실제 두 가지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HDFS 컴포넌트 안에는 실제 마스터와 슬레이브 구조로 네임 노드, 데이터 노드, 그리고 맵리듀스 같은 경우에는 잡 트래커, 태스크 트래커라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기존의 하둡의 1버전 같은 경우에는 HDFS와 맵리듀스의 두 개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었고, 실제 HDFS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역할을 하는 네임 노드, 그리고 슬레이브 역할을 하는 데이터 노드, 그리고 맵리듀스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역할을 하는 잡 트래커, 슬레이브 역할을 하는 타스크 트래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좀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마스터 역할은 어떤 것들을 슬레이브들을 조절하거나 어떤 제어하는 역할들을 주로 담당을 하고, 슬레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컴퓨팅을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기존의 버전 1에서 맵리듀스의 역할은 실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해서 어떤 것들을 실행하라고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클러스터에 던졌다면 그런 부분들이 마스터와 슬레이브 역할을 하는 잡 트래커와 타스크 트래커를 통해서 잡을 받아서 타스크들을 분배하고 그 타스크들을 타스크 트래커들에서 실제 실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버전 1버전에서 맵리듀스의 역할은 응용 프로그램으로서의 분산 어플리케이션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자원 관리를 하는 역할까지 동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잡이 잘 돌아가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타스크들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잡 트래커, 마스터 역할을 하는 잡 트래커가 모두 다 그 부하를 견뎌내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부하를 일으키기도 했었고요. 하둡 버전 2.0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얀이라는 리소스 관리 메커니즘으로 변경이 되면서 실제 리소스 매니저와 노드 매니저라는 부분으로 좀 변경이 됐고요. 조금 더 원활하게, 조금 더 수월하게 자원 관리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HDFS는 실제 마스터와 슬레이브 데몬 자체는 변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더 뭔가 기능들은 좀 추가가 되고 강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HDFS와 맵리듀스 그리고 얀 이렇게 저희가 그 하둡을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지금 컴포넌트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맵리듀스는 이제는 데이터 처리 작업을 정의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실제로 어떻게 가져와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 취합해서 어떻게 표현해 줄지를 응용 프로그램 그 API인 딴에서 저희가 어떻게 정의를 할지 정의하는 프레임워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그런 응용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컴퓨터들, 서버들, 클러스터들한테 던졌을 때 그런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실행시킬 거냐, 이 잡을 어떻게 분배를 해서 어떤 컴퓨터들한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그 컴퓨터들이 어떻게 잘 돌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리소스들을 파악하고 하는 것들을 얀이라는 프레임워크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변하지 않았던 그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인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관리 프레임워크로 이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저희가 하둡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둡이 버전이 올라가면서 좀 눈여겨볼 변화는 일단 네임 노드, 저희가 HDFS에서 마스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던 네임 노드,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SPOF라는 용어들을 보통 현업에서 많이 쓰는데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라는 표현이고 단일 장애 고장 지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희가 그 서버가 고장 나면 다른 모든 서버들은 거의 쓸모없게 되는, 제일 중요한, 그리고 한 대밖에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한 대밖에 없는 서버들을 저희가 보통 SPOF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둡 1.0에서는 네임노드가 고장나면 사실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조치를 한다고 해도 그 조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고요. 하둡 2.0으로 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됐고요. 이중화를 통해서 저희가 만약에 네임노드 한 대가 고장난다면 바로 다른 네임노드가 액티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형태로, 또는 저희가 얀에서 마스터 역할을 하는 리소스 매니저도 똑같이 리소스 매니저가 고장이 나더라도 바로 다른 리소스 매니저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이 하둡이 버전이 올라가면서 좀 많이 기능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분산 처리 환경이 하둡 1.0에서는 맵리듀스에서만 돌았다면, 맵리듀스 어플리케이션만 돌았다면 하둡 2.0에서는 얀이라는 자원관리 어떤 메커니즘을 분산 처리 메커니즘을 지원해주고 그 위에서 다양한 어떤 그 맵리듀스 API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돌릴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줬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하둡 생태계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실습을 해볼 거는 이제 HDFS를 또는 하둡을 직접 이제 한번 구축을 해보고 검증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하둡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동작 모드가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둡은 크게 세 가지의 동작 모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컬 모드라는 부분입니다. 로컬 모드는 저희가 실제 그 하둡의 주요 컴포넌트들이 데몬이나 서비스 형태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구축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단순히 저희가 맵 리듀스 프로세스,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의 맵 리듀스의 동작만을 검증하기 위한 형태로 보통 많이 이제 구현을 해서 활용을 합니다. 실제로 현업에서 많이 검증해 보기 위해서 구축하는 환경은 유사분산 모드라는 환경인데요. 유사분산 모드는 한 대의 서버에 하둡을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HDFS나 맵리듀스 프로세스가 HDF나 YAN 프로세스가 한 대의 서버에 다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프로세스 또는 데몬에 대한 동작도 검증해 볼 수 있을 뿐더러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개발해서 그 한 대의 서버에다 돌려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분산 처리 시스템이 하둡인데 한 대에다만 구성해서 돌려보는 거는 실제로 저희가 개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 현업에서 그렇게 프로덕션에 디플로이 할 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그 현업 환경에서, 실제 운영 환경에서 저희가 이 하둡을 배포하기 위해서 쓰는 환경은 완전 분산 모드로 실제 네임 노드나 데이터 노드를 따로 분리를 하고 잡 트래커나 타스크 트래커, 얀에서는 리소스 매니저나 노드 매니저를 따로 분리해서 여러 개의 노드들, 여러 개의 컴퓨터들에 걸쳐서 저희가 하둡을 구축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저희는 유사분산 모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 대의 HDFS나 맵리듀스, YAN에 대한 부분들을 설치를 해서 간단하게 기능 동작을 검증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실습해 보고 이론적인 내용을 알아볼 부분은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인 HDFS입니다.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인 HDFS는 마스터인 네임 노드와 슬레이브인 데이터 노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마스터랑 슬레이브 역할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임 노드는 실제 데이터 노드들의 위치나 메타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데이터 노드들이 이상이 없는지들을 조절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노드는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 노드에 저장이 되지만 실제 그거에 대한 위치나 아니면 속성이나 데이터의 이름, 크기, 기타 보안에 대한 권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메타데이터들은 네임 노드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네임 노드에 실제 저장되는 위치는 디스크가 아니고 메모리의 형태에 올려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데이터들을 다루게 되지만 찾아서 읽어드리는 부분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어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1기가짜리 1024메가짜리 텍스트 파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HDFS 상에 저장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에는 각각을 나누는 블록 사이즈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저희가 간단히 예를 들면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NTFS라는 파일 시스템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드디스크의 섹터 하나가 512바이트인데 그런 크기가 너무 작아서 저희가 뭔가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512바이트짜리 8개를 묶어서 4KB 단위로 뭔가 파일을 읽고 쓰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는 윈도우즈에서는 클러스터라고 부르고 리눅스에서는 똑같은 어떤 개념을 블록이라는 개념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 빅데이터 처리 기술에서 지금 하둡에서 사용하는 HDFS 파일 시스템은 빅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용량의 블록 사이즈로 뭔가를 저장하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아주 큰 데이터들을 조금 더 빠르게 다루기 위해서 블록을 굉장히 크기를 크게 잡는 거를 지금 HDFS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28메가 또는 256메가의 블록 사이즈를 잡아서 파일들을 핸들링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1기가라는 부분들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HDFS의 블록 사이즈가 128메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총 8개의 블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8개의 조각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원본 소스 파일을 읽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복제 개수라고 하는 replicated라는 부분들을 어떤 설정을 해서 저희가 3개의 노드의 파일 하나당 3개의 노드에 걸쳐서 저장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저희가 블록으로 8개를 나눠져 1기가짜리가 128메가짜리 8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3개로 나눠졌다면 24개의 블록으로 3개의 서버에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하둡의 어떤 설정 파일들을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크기를 정할 때 원본 소스 파일에 대한 부분을 HDFS에 저장을 하려고 할 때 얼마의 블록 크기로 저장할 것인가, 또는 이것들을 어느 정도의 복제를 가지고 복제 수를 결정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둡을 설치하고 설정할 때 그 컨피규레이션 상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말씀드릴 거고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하둡은 많은 수의 작은 파일보다 적은 수의 큰 파일을 다루는데 훨씬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작은 크기의 어떤 그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하둡에 적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둡은 큰 크기의 어떤 적은 수의 데이터를 다루는데, 그런 배치 처리를 하는데 훨씬 더 적합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아키텍처의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데일리 01이라는 로그 파일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들도 어떤 기가바이트 이상의 용량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실제 3가지의 아까 복제 개수를 얘기를 할 때 3개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블록이 3개로 나눠졌지만 저희가 복제 개수를 3개로 했기 때문에 총 9개의 블록이 여기서 생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데이터 센터라는 곳에는 수많은 서버와 컴퓨터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서 서버들을 운영하고 또 호스팅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렉이라는 부분에 서버들을 거치해 놓고 상단의 네트워크 장비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 하둡 또는 그 외의 빅데이터 처리 또는 어떤 다른 응용 프로그램들을 서비스하는 곳이 데이터 센터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화면은 하둡을 클러스터를 구성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약간 물리적인 아키텍처 구성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렉이라는 곳에 각각의 서버들이 이렇게 마운트가 되어 있고 상단에는 네트워크 장비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렉 1, 렉 2, 렉 3에 각각의 서버들이 하둡의 서버들이 구축되어 있고 이것들이 클러스터로 구성돼서 하둡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블록을 저장을 하게 된다면 아까 블록이 저장되는 위치는 저희가 슬레이브 역할을 하는 데이터 노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 이 데이터 노드의 각각의 이렇게 레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저희가 복제 개수를 3개로 했다면 이렇게 각각이 펼쳐져서 나눠져서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HDFS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바로 확장성하고 분산 프로세싱 지원 그리고 비용 효율 부분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어떤 큰 텍스트 파일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이 큰 텍스트 파일이 뭐 예를 들면 기가 단위, 뭐 테라 단위 이렇게 너무 커서 하나의 디스크의 파일 시스템에 저장을 할 수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들을 HDFS에 저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HDFS에서 정해놓은 블록 사이즈만큼 블록으로 나눠서 분산으로 저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아까 같이 큰 텍스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면 1기가라고 가정을 하면 128메가로 HDFS의 블록 사이즈를 정해놨다라고 설정해서 가정을 했을 때 8개의 조각으로 아까 1기가가 128메가짜리 8개로 나눠지니까요. 8개로 나눠졌다고 가정하고 이것들을 HDFS에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 첫 번째로 네임 노드에 이 해당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메타 데이터가 작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블록 1, 2, 3, 4, 5, 6, 7, 8을 간단하게 B1, B2, B3 이렇게 해서 B8까지 라고 가정을 하고 파일명에 해당되는 블록명과 실제로 저장되는 위치를 네임 노드가 메타데이터 형태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들면 D1에는 데이터 노드 1에는 B1하고 B2, 데이터 노드 2번에는 B3하고 B4 이렇게 되어 있다면 실제 네임 노드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테이블에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일명에 어떤 블록들이 어떤 데이터 노드에 들어가 있는지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big.txt를 다시 부르려고 할 때 이런 블록들이 어디 데이터 노드에 있는지 기억하고 있어서 아주 빠르게 분산 처리를 읽어오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파일이 어떤 my 파일인 hdfs라는 로그 파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파일 사이즈가 350메가 그리고 복제 개수는 저희가 3 그리고 이것들이 실제 블록으로 된 파일이 blk 이런 번호, 일련 번호 저희가 보통 블록을 이렇게 실제 저장할 때 앞에 프리픽스를 blk라는 걸 통해서 적게 되고요. 뒤에는 일련 번호, 시퀀스 넘버를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블록 위치나 권한이나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언제 수정됐는지 이런 부분들의 메타데이터를 네임 노드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말씀드린 그 블록들에 대한 정보들은 실제 데이터 노드에 매핑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가 복제 개수를 3개로 했었기 때문에 각각이 서로 다른 데이터 노드에 블록들이 저장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처음에는 메타데이터가 디스크에 쓰여지지만 그것들이 바로 메모리에 반영이 돼서 어떤 데이터를 읽거나 쓰려고 하는 액션을 할 때 네임노드의 메모리 안에서 데이터들을 뭔가 쉽게 읽고 쓰고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임노드는 그 자체로 역할들이 마스터기 때문에 조절이나 제어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 데이터 노드의 블록들이 쓰여지게 되면 데이터 노드들이 네임 노드한테 나 이런 블록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런 블록들이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관리 블록을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통 블록 리포트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복제수가 3개였는데 어떤 데이터 노드가 죽어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데이터가 사라지게 되면
저희가 최소 복제 개수라고 설정해 놓은 3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황이 지금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뭐 3인데 데이터 노드가 하나가 죽으면 2가 되겠죠. 그러면 2에서 다시 복제 개수 3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네임 노드가 데이터 노드들의 그 복제에 대한 개수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노드가 죽어서 복제 개수가 미달이 되게 되면 네임 노드가 다시 다른 데이터 노드를 선정해서 그 복제 개수를 맞춰놓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데이터 노드를 읽는 건 병렬로 읽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네임 노드한테 이 파일을 알려줘 라고 예를 들면 뭐 요청을 했다면 네임 노드 아까 메타데이터가 인메모리에 저장돼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인메모리에 보면 실제 이 블록은 어떤 렉에 어떤 데이터 노드에 들어가 있어 라고 이렇게 잘 어떤 테이블 구조화된 것처럼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어떤 BLK 뭐 0045732를 보내달라고 하면 세 개 중에 뭐 렉 8번에 데이터 노드 20번에 있는 정보가 뭐 가지고 있을 테니까 뭐 그것들을 뭔가 가져오겠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순서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냥 병렬로 한꺼번에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읽는 부분은 데이터를 HDFS에서 읽는 부분은 이렇게 병렬로 읽게 되고요. 데이터를 쓰는 부분은 저희가 복제 개수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맞춰서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블록을 기록해 줘, 그러니까 어떤 파일을 기록해 줘라고 하면 그것들이 블록으로 나뉘어지고 그것들을 쓸 수 있는 데이터 노드들이 선정이 되고 저희가 그것들을 쓰기 위해서 뭔가 기록을 하게 되는 첫 번째 타이밍부터 처음에 어떤 데이터 노드를 선정해서 기록을 했다면 복제 개수가 지금 3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는 기록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복제 개수 다음에 2를 이제 가기 위해서 또 다른 데이터 노드에 하나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복제 개수 마지막 3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데이터 노드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다 기록이 되면 순차적으로 그 상위에 기록이 됐다, 완료됐다, 완료됐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네임 노드한테까지 완료됐다라고 와야 쓰기가 완료되는 거지. 중간에 그 복제 개수 3을 채우는 과정에서 뭐 기록이 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완료가 안 된다면 그런 행동들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렬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순차적으로 복제 개수에 맞게끔 데이터 노드들에게 써지고 완료됐다라는 메시지를 다 통해서 파일이 써지게 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려야 했지만 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HDFS 자체도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의 역할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파일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뿐만이 아니고 퍼미션이나 보안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스토리지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HDFS나 GFS, 구글 파일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탄생된 배경을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인 파일 시스템들이 가지는 이러한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큰 파일을 다루려면 큰 파일들이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돼야 되고 그것들을 읽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전통적인 파일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볼륨의 크기가 또는 파일의 크기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넘어서는 크기의 데이터는 저장할 수 없을 뿐더러 데이터를 읽어올 수도 없습니다. 하둡은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논리적인 파일 시스템들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설정이나 하둡을 설치해 보면서 충분히 또 나중에 이해가 되실 거지만 각각의 저희가 하둡을 설치할 때 서버에
응용 프로그램 소스 파일을 받아서 하둡을 설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들이 리눅스 환경 위에서 설치가 되고 실제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인 ext4 또는 xfs 뭐 이런 파일 시스템 위에서 저희가 하둡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 블록이 저장되는 공간이 데이터 노드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데이터 저장되는 공간들이 데이터 노드의 리눅스의 ext4 파일 시스템 위에 어떤 특정 디렉토리 내에 블록들이 저장될 거고 데이터 노드 2번도 마찬가지고 3번, 4번 기타 다른 데이터 노드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데이터가 블록이 저장되어 있는 리눅스의 어떤 파일 시스템 위에 디렉토리 안에 블록이 저장되어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외부에서 바라보는 건 어떤 추상화된 파일 시스템인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어떤 뭐 빅점 아까 앞서 보셨던 빅점.txt를 예로 들면 128메가짜리 파일이 뭐 8개로 나눠져서 데이터 노드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 디렉토리 내 블록 형태로 저장이 돼 있을 거지만 저희가 바라보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를 읽어오고 하는 것들은 각각의 파일, 그 데이터 노드 서버들이 아니고 추상화된 어떤 하둡 파일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일 블록들은 ext4, 그 각 데이터 노드의 리눅스의 실제 파일 시스템인 ext4 안에 디렉토리 안의 형태로 저장이 돼 있습니다. 뭐 실제로 나중에 확인해 보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간단하게 윈도우즈로 좀 비교를 해보면 NTFS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에서 많이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인데 저희가 메모장을 열어서 어떤 글씨를 쓰고 저장을 하면 우클릭해서 속성을 열어보면 크기랑 디스크 할당 크기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크기들은 저희가 앞서 잠깐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하드디스크 섹터라는 부분이 512바이트 크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512바이트짜리 8개를 묶어서 4kB라는 단위로 저희가 파일을 읽고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NTFS에서는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그 4kB의 공간을 하드디스크에 잡았는데 실제 파일이 4kB보다 못하다면 실제 사용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4kB인데 파일 사이즈가 2kB밖에 안 된다고 하면 안 써지고 버려지는 공간은 2kB나 되는 겁니다. 다른 파일들이 그 공간에 하드디스크 공간에 와서 쓸 수가 없는 거죠. 뭐 8kB라면 완전히 뭐 활용을 잘 한 케이스가 되겠지만 뭐 기타 그렇지 않은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버려지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HDFS는 큰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적합한 파일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56메가 또는 128메가의 블록 사이즈를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파일 사이즈가 1메가, 2메가, 10메가짜리밖에 안 되는 파일들을 어떤 그 HDFS상에 저장을 하려고 한다면 버려지는 공간이 엄청 많겠죠. 뭐 예를 들면 100메가 이상, 200메가 이상 쓰지 못하는 공간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다른 데이터들을 쓰려고 해도 그 공간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할 텐데요. 그렇지 않은 것이 앞에 말씀드렸지만 뭐 결론적으로만 미리 말씀드리면 블록 사이즈보다 파일 사이즈가 작아도 블록 사이즈만큼 채우질 않습니다. 그 얘기는 실제 하둡이 논리적인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의 블록은 각 데이터 노드 안에 리눅스의 그 해당 파일 시스템 안에 디렉토리 형태로 그 안에 블록들이 저장이 되고 저희들이 그것들을 다 합쳐서 논리적으로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실제 128메가가
블록 사이즈를 잡아놓고 1메가짜리 파일이 들어오더라도 리눅스의 ext4 파일 시스템 위에 특정 디렉토리에 써지는 거기 때문에 128메가 또는 256메가의 어떤 공간을 다 차지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1메가면 1메가만큼 크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 사이즈를 높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큰 데이터들이 병렬 처리가 되지 않고 바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분산 저장을 하는 효과 자체가 거의 없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블록 사이즈를 낮추게 되면 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블록 사이즈가 굉장히 작게 되면 그것들을 굉장히 많은 크기의 데이터로 나누게 되겠죠. 예를 들면 저희가 1기가짜리 파일이 들어오는데 블록 사이즈가 예를 들면 128메가 이하다 라고 가정하면 최소 8개 이상의 파일들로 분할이 돼서 HDFS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여기서는 오버헤드가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HDFS에 파일을 저장할 때 네임 노드가 그 파일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어떤 정보들을 메모리에 가지고 있다라고, 메모리에 올려서 이렇게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가 막 들어오는데 그 데이터를 많은 파일들로 계속 분할해서 저장을 하면 메타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네임노드가 실질적으로 메모리에 올려서 네임노드의 서버의 메모리가 예를 들면은 8기가다, 아니면은 몇십 기가다, 이렇게 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메타데이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그 메모리를 금방 다 채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록 사이즈를 높이고 낮추는 거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의 장단점들이 트레이드 오프 돼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블록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것이 또는 그 하둡에서 설정하실 때 블록 사이즈를 설정하시는 것이 좀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하둡 설치본들이 128메가를 사용하는 편이긴 한데요.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선생님들이 실제로 배치 처리 분석을 하시고 싶고 저장하시고 싶으시는 조직의 비즈니스 데이터, 지금 들어오시는 인입되어지는 데이터의 크기를 보고 블록 사이즈를 결정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제 개수라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고장에 대한 어떤 장애 대책을 좀 가져갈 수 있는데요. 설정은 HDFS 사이트 XM이라는 설정에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DFS 레플리케이션이라는 어떤 값을 통해서 저희가 밸류 값을 3으로 준다면 저희가 복제를 데이터의 블록을 3개로 복제해서 집어넣겠다 이런 뜻이고요. 실제 만약에 데이터가 쭉 들어와서 데이터 노드에 저장이 돼 있었는데 만약에 데이터 노드 3번이 고장이 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복제 개수가 기존에 3이었다가 2로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네임 노드가 다른 데이터 노드를 선정해서 복제 개수 3을 채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노드 3번에 있었던 블록 5번과 6번이 예를 들면 데이터 노드 4번에 다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메타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고. 그래서 실제 만약에 그 파일이 원본 블록들이 하나가 깨졌다고 하더라도 복제가 돼 있는 다른 블록에서 가져올 수 있게끔 저희가 장애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복제 위치에 대한 선택도 블록 사이즈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 말은 저희가 복제 개수에 따라서 데이터 노드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하겠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앞에 블록 사이즈처럼 이것도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을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어떤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인 아키텍처를 보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 보면, 실제 저희가 아까 데이터 HDFS에서 복제 개수가 3일 때 데이터를 쓰는 방식을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뭐 네임 노드한테 데이터를 쓰겠다고 하고, 데이터 노드들이 임의의 데이터 노드들이 선정이 되고, 데이터 노드 하나를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쓰고 또 복제 개수만큼 다 최종 완료가 된 다음에 다 썼어 라고 네임 노드에게 최종 완료가 와야 저희가 파일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저희가 렉과 렉은 렉 1번과 2번, 3번은 다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은 이렇게 네트워크의 상단에 스위치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서로 다른 렉에 뭔가를 쓰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대역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렉에다가 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중복으로는 굉장히 장점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렉의 상단 스위치가 만약에 고장이 난다면 그 밑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서버들은 다른 서버들과 통신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동작을 요청했더라도 그 서버의 상단의 네트워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하단의 서버들이 응답하지 않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서로 다른 렉에다가 그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놨다면 렉 1번 서버가 고장났더라도 2번이나 3번 서버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데이터를 읽어다가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의 대역폭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크기가 크면 클수록 네트워크 대역폭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반대로 이것들을 하나의 렉에다가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쓰게 된다면 저희가 네트워크 대역폭은 발생하진 않지만 중복이 감소가 되는 거죠. 중복이 감소된다는 표현은 만약에 렉 1번의 데이터 노드들의 세대에다가 다 썼다라고 가정을 하면 렉 1번이 죽으면 저희는 그 데이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둡에서는 렉 어웨어니스라는 표현을 써서 어떻게 그 복제 위치를 선택하고 있냐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의의 데이터 노드를 선정해서 하나를 쓰고 그 다음에 다른 렉에 있는 데이터 노드에 쓰고 그 다음에 동일한 렉에 있는 데이터를 쓰고 저희가 어떤 그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패턴을 약간 균형 잡히게 밸런스 있게 중복해서 좀 이제 조정해서 한 것처럼 저희가 복제 위치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둡에서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HDFS에서 중요하게 좀 생각하셔야 될 장애 전략 중에 몇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저희가 네임노드의 메타데이터가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가 다른 데이터 노드의 데이터가 있더라도 저희가 그것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POF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고요. 어떤 단일 고장 장애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네임노드의 메타데이터가 기본적으로는 파일 형태로 쓰여지고 그것들이 인메모리 형태로 올려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쓰여질 때, 메타데이터들이 쓰여질 때 저희가 그 디렉토리들을 처음에 하둡을 설치할 때 설정 파일들에다가 넣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HDFS site XM이라는 파일에 DFS 네임노드 namedir이라는 어떤 프로퍼티를 주고 해당 값에 저희가 이 디렉토리 경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디렉토리 경로를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고 2개, 3개 이렇게 줘서 원격
또는 뭐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토리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위치에다가 또 저장을 메타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해당 네임노드가 고장이 나더라도 메타데이터 자체는 다른 저장소에 저장이 돼 있었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네임노드를 새로 구축하고 그 해당 메타데이터를 가져와서 바로 복원이 가능한 형태로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저희가 보조 네임노드, 세컨더리 네임노드라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자동적으로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실제 메타데이터라는 부분이 실제 파일로 저장될 때는 RDBMS, 그 관계형 DB로 좀 비유를 해보면 초기 데이터베이스 파일하고 트랜잭션 로그 파일 형태로 두 가지로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메타데이터가.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초기 데이터베이스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실제 HDFS 메타데이터에서는 FS 이미지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 로그 같은 것들이 메타데이터에서는 에디트 편집 로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저희가 네임노드의 디렉토리에 기속적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저희가 다른 부분들은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는데 저희가 파일을 읽거나 파일을 쓰거나 HDFS에 파일을 읽거나 쓰거나 할 때 에디트 로그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에디트 로그는 크기 제한이 없어서 계속해서 커지게 되는데요. 뭐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저희가 하둡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내렸다가 시스템을 다시 올리게 되면 기존에 있던 에디트 로그를 커밋하면서 인메모리로 올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럴 때 에디트 편집 로그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면 메모리에 올라가지 않고 하둡 자체가 구동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임노드와는 별도로 또 다른 서버인 보조 네임노드라는 걸 둡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뭐 에디트 로그를 좀 줄여줘서 FS 이미지랑 병합시켜주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보통 그런 작업을 체크 포인팅이라는 작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설정들을 저희가 HDFS 사이트 XM이라는 곳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HDFS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요거 하나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HDFS는 큰 파일을 다루기 위해서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아무래도 작은 파일들, 크기가 작은 파일들을 다루시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임노드의 부하나 어떤 그 기타 다른 시스템들과는 맞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HDFS를 좀 다루신다고 하시면 좀 크기가 좀 큰 덩어리의 파일들을 다루시려고 하실 때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데이터는 한 번 쓰고 여러 번 읽는 형태로 HDFS를 활용합니다. 뭐 영어로 뭐 이렇게 슬로건처럼 뭐 이렇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write once, read many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저희가 로우 데이터는 한 번 저장을 하면 그 데이터는 변경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고 그대로 계속해서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하는 형태로 HDFS, 하둡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인 하드웨어를 쓴다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요. 뭐 기타 그러니까 일반적인 x86 서버를 사용하는 게 HDFS에서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요. 배치 처리에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HDFS는 짧은 지연 시간을 가진 데이터 액세스가 필요한 것들, 저희가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하는 것들, 뭐 온라인에서 바로 결과를 넣어서 바로 뭐 화면에 보여주고 이런 것들, 데이터에 바로 넣고 이런 것들은 HDFS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관계형 DB에 더 적합하지 저희가 HDFS에서는
짧은 지연 시간을 가진 데이터 액세스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크기가 작은 파일들은 네임노드 메모리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HDFS에서는 사용하시지 않기를 좀 권장드립니다. 저장된 데이터는 수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큰 데이터 1기가 데이터를 저장했다고 가정하면 HDFS는 그걸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추가만 지원이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자꾸 뭔가 변경하고 수정하셔야 된다면 HDFS가 아닌 다른 파일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둡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둡 설치 모드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저희가 개발 환경을 꾸밀 때 유사 분산 모드, 저희가 한 대에다가 그 HDFS든 맵리듀스든 하둡의 기능 검증을 다 해볼 수 있는 유사 분산 모드를 좀 윈도우즈 환경에서 좀 설치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에 앞서서 리눅스든 윈도우즈든 설치하는 환경은 설치하는 순서는 되게 이제 거의 유사한데요. 저희가 간단하게 좀 알아보면 먼저 OS를 좀 설치를 하시고 이름에 맞게끔 호스트 이름도 변경을 하시고 네트워크 주소도 IP나 이런 부분들도 좀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OS의 기본 유틸리티 압축 프로그램을 푼다던가 아니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던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설치 파일을 좀 다운로드 받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자바의 JDK 버전이 1.9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가 1.8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하둡은 저희가 윈도우즈에서 이미 사용할 수 있게끔 컴파일 되어져 있는 2.7.1 버전 소스를 가져다가 제가 윈도우즈에서 좀 돌려볼 거고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먼저 JDK를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둡을 압축을 푸시고 저희가 원하는 디렉토리에 갖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리눅스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둡의 설치에 필요한 어떤 환경 변수들을 설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하둡에 저희가 복제 개수라든지 블록 사이즈라든지 네임노드의 디렉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정들을 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설정을 다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하둡 자체도 HDFS 자체도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맷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둡의 네임노드를 포맷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하둡 서비스를 구동을 시켜서 하둡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그리고 HDFS 명령어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둡을 설치하기 전에 하둡의 주요 구성 파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둡은 공통 설정을 기술하는 코어 사이트 XML 그리고 HDFS에 동작하는 HDFS 사이트 XML, 맵리듀스 동작에 설정하는 맵리드 사이트 XML, 얀 동작에 설정하는 얀 사이트 XML, 기타 어떤 옵션이나 힙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 설정할 수 있는 어떤 SH 파일들, 쉘 파일들, 그 다음에 하둡 전체에 관한 어떤 ACL을 설정할 수 있는 하둡 폴리시 XML. 가장 중요한 부분은 크게 위의 부분 4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고요. 어떤 설정을 기억하신다라기보다는 하둡의 컴포넌트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둡에는 HDFS라는 컴포넌트가 있고 맵리듀스라는 컴포넌트가 있고 얀이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그 각각의 컴포넌트에는 각각을 설정할 수 있는 파일이 있구나 또는 있겠구나. 그리고 하둡의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을 설정하는 핵심적인 파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실질적으로 설정하실 때도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서비스가 구동이 안 되더라도
HDFS가 동작이 안 되면 어떤 설정 파일을 봐야지 라는 부분들을 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윈도우즈용 하둡 설치 파일을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압축을 해제하시면 그 C 드라이브 루트에 압축품 폴더를 이동시켜 주시고요. 저희가 JDK 8 버전을 윈도우즈 아키텍처에 맞게 다운로드를 받아 주셔서 기본적인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환경 변수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필요한 환경 변수 설정은 하둡 홈, 자바 홈, 그 다음에 하둡에 대한 실행 파일들이 들어있는 또는 자바에 대한 실행 파일들이 들어있는 경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여기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 변수 설정해 주실 때 좀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윈도우즈에서 저희가 자바 홈 경로 잡으실 때 보통은 JDK가 설치되면 프로그램 파일즈라는 경로 또는 프로그램 파일즈 x86이라는 경로로 설치가 됩니다. 근데 이 경로가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프로그램 파일즈라는 부분 디렉토리가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둡의 윈도우즈를 환경을 돌릴 때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가 있습니다. 디렉토리를 경로를 제대로 못 읽어서 그렇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윈도우즈에서 프로그램 파일즈나 프로그램 파일즈 x86이 심볼릭 링크로 또 걸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프로그라 물결 1이 프로그램 파일즈라는 거고요. 프로그라 물결 2가 프로그램 파일즈 x86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설정을 할 때는 프로그램 파일즈라고 입력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라 물결 1 이렇게 해서 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바 홈하고 패스 변수까지 좀 다 설정을 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네임 노드나 데이터 노드에 지금 데이터들이 저장될 메타데이터나 아니면 실제 블록 데이터들이 저장될 또는 템프 임시 디렉토리에 저장될 디렉토리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특정 경로에다가 해당 디렉토리들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4가지 정도의 파일을 설정을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코어 사이트 XML, 저희가 필요한 공통적인 설정, 내 하둡 HDFS 디폴트 파일 시스템은 이거야 라는 설정을 하게 되고, 맵 리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맵 리듀스 응용 프로그램, 분산 응용 프로그램 처리를 정의하는 부분인 맵 리듀스, 나는 맵 리듀스 프레임워크를 쓸 건데 얀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쓸 거야 라는 설정을 하고, 실제 얀 사이트에는 실제 얀이 어떤 형태로 지금 동작을 하고 실제 핸들러가 뭔지, 아니면 임시 디렉토리를 어디에 쓸 건지, 이런 간단한 부분만 좀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DFS 사이트에는 복제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네임 노드의 주소는 어딘지, 네임 노드 디렉토리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데이터 노드의 위치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렇게 설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둡의 어떤 설정 파일,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설정들을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하둡 env cmd에는 자바 홈에 대한 경로, 그리고 하둡 홈에 대한 변수도 추가적으로 좀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설정이 되시면 마지막으로는 cmd를 관리자 권한으로 여셔서 네임 노드를 포맷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둡을 startall.cmd라는 명령으로 구동을 하시면, 저희가 처음에 하둡 아키텍처 설명드렸을 때 그 HDFS의 마스터랑 슬레이브 데몬, 그 다음에 얀의 마스터랑 슬레이브 데몬인 네임 노드, 데이터 노드, 리소스 매니저, 노드 매니저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올라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둡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임노드나 리소스 매니저를 GUI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둡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하둡을 같이 설치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하둡을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이렇게 압축을 풀어주시고 압축 푼 걸 C 드라이브에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실행에 sysdm.cpl, sysdm.cpl이라고 치면 저희가 환경 변수가 입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속성 창이 나오는데요. 내 PC에서 우클릭해서 속성을 누르셔도 여기에 고급 시스템 설정을 들어가시는 화면하고 동일합니다. 하드웨어에서 고급에서 환경 변수를 누르시고 이 사용자에 대한 변수에서 하둡 홈과 그 다음에 자바 홈 그리고 패스에 대한 변수들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미 자바 JDK에 대한 설정을 진행을 했었고요.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즈의 자바를 보시면 저는 이미 JDK 1.8.0의 161 버전이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라클 사이트 가셔서 자신의 윈도우즈 아키텍처 환경에 맞는 JDK 1.8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미리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치가 다 되었다면 방금 이렇게 환경 변수에 가셔서 새로 만들기를 하시고 하둡 홈이라고 변수 이름을 주시고 변수 값은 저희가 방금 설정해 놓은 C 드라이브 하둡의 2.7.1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자바 홈을 추가적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즈에 자바의 JDK 여기가 자바가 설치된 경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 파일즈라는 건 띄어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라 물결 1 이렇게 변경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좀 복사를 해 놓고요. 다음에 패스 변수에 가서 저희가 자바나 하둡에 실행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경로들 패스의 변수에 넣어서 저희가 어느 위치에 있던 간에 하둡 명령어나 자바 명령어를 쓸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변수에 새로 만들기를 하셔서 이렇게 먼저 자바 홈 경로를 입력하시고 자바 실행 명령들이 들어있는 빈 폴더를 하나 추가하시고 또 하둡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실행 명령어가 들어가 있는 빈과 s빈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변수가 설정이 다 되셨다면 닫아 주시고 저희가 그 다음에 설정 파일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둡 설정 파일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둡 2.7.1에 압축을 해제한 폴더에 가보시면 etc 밑에 하둡이라는 폴더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요 설정 파일들이 존재를 합니다. 코어 사이트 XML, HDFS 사이트 XML, 맵리드 사이트 XML, 얀 사이트 XML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XML 형태로 파일이 존재하는데 맵리드 사이트 XML은 실제 템플릿 형태로 파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이름을
좀 변경해서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름을 맵니드 사이트 XML로 좀 변경을 하고요. 코어 사이트 XML부터 좀 편집기를 이용해서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에디터 편집, 텍스트 에디터 편집 프로그램을 하나를 설치를 해놨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어 사이트 XML을 조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기를 키우면 코어 사이트 XML을 보시면 이렇게 configuration이라는 태그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내용들은 좀 비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그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 해당 내용을 그 설정 파일 안으로 좀 복사해서 집어넣겠습니다. 저는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좀 복사를 해놨는데요.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 붙여놓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HDFS 그 다음에 맵리듀스 얀사이트 XML을 차례대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맵리듀스 사이트 XML을 또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복사하셔서 붙여 넣으시고 저장하시고 네. 다음에 얀사이트 XML을 수정 누르셔서 내용을 복사하시고 붙여 넣으시고 붙여 넣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컨피그레이션 태그는 같이 붙여 넣어 주시면 안 되고요. 이 안에 프로퍼티 안에 내용만 복사하셔서 잘 붙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HDFS 마지막으로 누르셔서 이 프로퍼티에 있는 내용들을 복사하셔서 넣어 주시고 저장해 주시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정 파일들은 다 변경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둡 env cmd 파일을 저희가 중간에 환경 변수를 좀 추가하기 위해서 좀 여기다가 기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위에 거는 내용을 지워주시고 붙여넣기 하셔서 자바 홈하고 하둡 홈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다시 cmd에다 입력을 했습니다. 설정 파일들에 대한 설정이 다 완료가 되셨으면 저희가 cmd를 관리자 권한으로 열어서 저희가 차례 순서대로 하둡을 구동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실제 디렉토리로 생성해 놓은 몇 가지 파일들이 존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네임 노드에 대한 디렉토리, 그리고 데이터 노드에 대한 디렉토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얀에 대한 임시 디렉토리, 이 부분을 저희가 아직 폴더를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둡 2.7.1에 저희가 해당 디렉토리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정 파일에 해당 경로로 지금 하겠다라고 기입을 해놨기 때문에 데이터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밑에는 3개 폴더를 만들면 되겠죠. 네임 노드, 그 다음에 데이터 노드, 그 다음에 tmp. 네, 이렇게 만들면 실제 저희가 데이터 밑에 tmp, 그리고 데이터 밑에 네임 노드, 데이터 밑에 데이터 노드,
이렇게 세 개의 폴더를 설정에 맞게끔 잘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메타데이터는 해당 경로에 쌓일 거고 실제 블록은 데이터 노드에 쌓일 거고 임시로 처리되는 어떤 데이터들은 이쪽에 TMP 디렉토리에 쌓이게 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는 네임 노드를 포맷하고 하둡을 실행해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랑 화면이 구동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둡 설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CMD를 관리자 권한으로 열어주시고요. 관리자라고 떠 있으셔야 CMD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되신 겁니다. 그런 다음 네임 노드를 포맷하는 명령인 HDFS 네임 노드 포맷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둡의 HDFS를 포맷을 해보겠습니다. 하둡의 설정이나 어떤 특이사항이 없다면 이렇게 에러로그 없이 쭉 하둡이 HDFS가 포맷이 잘 되셔야 되고요. 포맷이 잘 되셨다면 네임 노드에 이렇게 current라는 폴더가 생기고 fs 이미지라는 파일이 생성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HDFS를 네임 노드를 포맷을 다 하셨다면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구동해 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SB 밑에 start all cmd라는 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하둡을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둡을 구동하게 되면 실제 하둡의 컴포넌트별로 이렇게 실제 서비스가 포크돼서 실행되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각 네임 노드, 노드 매니저, 데이터 노드, 리소스 매니저가 동작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정말 정상적으로 잘 올라가는지 확인을 하려면 JPS라는 명령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JPS 명령에 출력된 결과를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HDFS의 데몬 2개 그리고 야넬의 데몬 2개 마스터 슬레이브 데몬들이 정상적으로 잘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은 정말 이제 리소스에 접근을 해서 정말 정상적으로 리소스 매니저나 네임 노드의 그 GUI 화면에 잘 접근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들이 정상적으로 확인된 걸 확인하셨다면 저희가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네임 노드나 아니면 리소스 매니저에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접근이 되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을 띄우시고 저희가 로컬 호스트에 5070번이라고 치시면 저희가 네임 노드 지금 저희가 유사 분산 모드로 윈도우즈에 설치한 하둡의 네임 노드가 데이터 노드, 네임 노드랑 데이터 노드가 정상적으로 올라오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액티브라는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지금 하둡이 서비스가 정상으로 올라와 있구나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전체적인 사용률이나 아니면 지금 라이브 그리고 죽은 노드가 몇 개다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간단하게는 어떤 정보 실제 디렉토리에 저장된 파일들이나 리스트를 보고 싶으시면 이 우측 상단의 유틸리티 부분에 브라우즈 더 파일 시스템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저희가 실제 HDFS 상에 어떤 디렉토리들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네임 노드 포맷을 하고 아무 디렉토리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무
경로도 나오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가 HDFS 명령어 몇 개를 통해서 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DFS는 명령어가 HDFS, DFS라는 명령어 뒤에 저희가 거의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랑 거의 흡사하게 파일을 보여줘, 디렉토리를 만들어줘, 파일을 업로드해줘, 파일을 다운로드해줘, 소유자를 바꿔줘, 권한을 바꿔줘, 뭐 이런 명령들을 좀 쓰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간단하게 사용자 디렉토리부터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hdfs dfs-mkdir 저희가 사용자 디렉토리를 만들 때 먼저 확인하셔야 될 사항은 지금 내가 로그인한 사용자가 누구야? 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가 A라는 사용자가 될 것 같은데요. 앞에는 호스트명이고 그 다음에 뒤에가 사용자 계정명입니다. 그럼 해당 사용자로 저희가 HDFS에 사용자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HDFS dfs-mkdir -p는 루트의 유저의 A. 네. -p라는 옵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 디렉토리가 없으면 만들어주면서 만들어줘 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저희가 네임노드의 GUI를 볼 수 있는 위에 그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루트 이렇게 다시 해서 화면을 가보시면 유저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져 있고 그 뒤에 A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파일 시스템을 얘기할 때 절대 경로랑 상대 경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하둡 HDFS에서 제가 사용자 계정으로 접근해서 뭔가 이 절대 경로를 취하지 않고 뭔가 디렉토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파일들을 업로드한다면 그거는 이 유저 밑에 사용자 계정 아이디 밑으로 바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만약에 절대 경로로 뭔가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루트부터 따라가면서 절대 경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HDFS의 명령어 중에 하나인 ls 명령어를 하나 해보면 루트 밑에 어떤 폴더랑 파일들이 있는지 보여줘 라고 해보면 지금 유저랑 A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되시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상대 경로로 HDFS 밑에 mkdir이라고 하고 input이라고 이렇게 디렉토리를 만들면 저희가 해당 경로는 A라는 지금 그 사용자 계정 홈 폴더 밑에 바로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저희 윈도우즈에 내에 있는 파일들을 하둡의 HDFS 상으로 좀 업로드를 해볼 건데요. 업로드하는 명령어는 copy from local이라는 옵션을 써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명령어에 대한 옵션을 보면 copy from local이라고 하고 제 로컬 윈도우즈에 있는 파일 업로드할 파일을 입력을 하고 HDFS에 경로를 입력하게 됩니다. 모든 파일들을 업로드하겠다라고 해서 아스테리크를 이제 표현을 하고 어디에 HDFS에 어디에 업로드할 거야라고 해서 인풋을 집어넣고 엔터를 치시면
실제 하둡에 etc 밑에 하둡에 있는 이 모든 파일들이 인풋에 모두 업로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HDFS에 어떤 파일들이 인풋 폴더에 어떤 파일들이 올라가 있어 라고 리스트를 보면 방금 GUI 화면에서 본 것처럼 동일하게 리스트를 출력해 주겠죠. 네, 간단하게 HDFS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저희가 지금 방금 올려놓은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간단하게 맵 리듀스 어플리케이션을 동작하는 것까지 해서 좀 이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둡 실제 데이터에 저희가 네임노드라는 폴더에는 저희가 메타데이터가 쌓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는 fs 이미지와 에디트 로그라는 것들이 쌓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 노드에는 어떤 bp라고 하는 블록 풀이라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좀 따라 들어가 보면 이 안에는 아까 blk라는 프리피스가 붙은 실제 물리적인 파일이 해당 경로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그냥 물리적인 blk 블록 파일을 열어보면 저희가 암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업로드한 어떤 이런 파일들하고 동일하다라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해당 파일이 매칭되는 것들을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해당 파일을 누르면 어떤 블록풀 아이디 밑에 어떤 블록 아이디가 이 파일이야 라고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73-741825번을 가진 이 파일은 지금 capacity scheduler xml이라는 파일이 지금 변환돼서 HDFS에 올라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파일들은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풋에 데이터를 올려놓은 걸 가지고 저희가 하둡에서 간단하게 제공하는 예제 프로그램인 exampl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카운트 어플리케이션을 돌릴 건데요. 인풋에 지금 올려져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워드 카운팅을 해서 아웃풋 폴더에 만들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 돌리게 되면 저희가 로컬호스트에 8088번에서 로컬호스트에 지금 실제 돌고 있는 지금 잡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 맵하고 리듀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동작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케줄러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잘 동작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최종 결과는 HDFS에 아마 아웃풋이라는 폴더에 저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노드 매니저나 아니면은 이 안에 리소스 매니저가 서로 뭔가 주고받으면서 액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맵하고 리듀스가 이렇게 동작을 하면서 뭔가
결과를 수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들은 이렇게 실제 클릭을 해보시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동작을 하고 있고 실제 어떤 로그들을 뱉어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트래킹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추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동작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어디서 지금 좀 중단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네임노드 쪽에서 보면 저희가 아까 계정을 만들었고 저희가 아웃풋 폴더는 생성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맵리듀스 작업을 실행하면서 그 결과에 만들어지는 폴더 자체가 생성이 되고 이쪽에 최종적인 결과물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통 맵하고 리듀스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 저희가 각각의 퍼센테이지가 다 100%가 되고 잡이 완료가 되면 최종 결과물이 아웃풋에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HDFS 명령어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 copy from local이라는 명령어는 제 로컬에서 HDFS로 올릴 때 또는 put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의 명령어를 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opy to local이라는 건 HDFS 상에 있는 걸 제 로컬로 내릴 때 get이라는 명령을 통해서도 같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DFS도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디렉토리별로 또는 파일별로 권한이나 소유자를 주실 수 있고요. 다수가 붙는 이렇게 하둡도 다수가 붙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권한이나 아니면은 소유자를 이렇게 적절히 활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맵하고 리듀스의 최종 결과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화면에 관련 정보들을 이렇게 출력해 주게 되고요. 출력이 완료가 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웃풋에 이렇게 성공이라고 나오고 이렇게 실제 출력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HDFS, DFS, cat 해서 해당 경로에 실제 파일을 열어보면 저희가 인풋으로 넣었던 것들이 워드 카운트 된 최종 결과물이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